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한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책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북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동아시아 환경, 특히 북한을 둘러싸고 이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문제, 남한의 문제 등등 아주 복합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민을 하다가 지난 주말에 읽었던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쓴 그리고 북한에서 반출된 소설 한 권입니다. 작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예. 반디라는 예명으로 쓴 작품입니다. 고발입니다. 고발. 네. 예.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예. 이 책이 2014년인가 조갑제닷컴에서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그죠? 신뢰도 확 떨어지죠. 그래서 구매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다산 책방이라는 데서 다시 잘 다듬어서 잘 만들어냈네요. 예. 근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조갑제닷컴에서 이 책을 발간할 정도면 어떤 얘기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소설집입니다. 7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근데 문학이라는 게 어디서나 그렇지만은 기존의 체제에 대한, 특히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비판을 내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북한 체제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 그리고 폭압적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유로운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인민들의 어려운 삶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체제를 옹호하거나 이 체제에 길들여진 그런 글들이 많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내밀한 부분에서 체제를 비판하거나 삶의 힘겨움들을 표현하는 작품들도 없진 않습니다만, 근데 저는 오늘 이 소설을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자 이런 방식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갑제닷컴이나 탈북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맥락에서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문학 작품들은 그 시대에 억압하는 세력과의 대결을 전제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본주의든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든 전체주의든. 이 반디의 고발이라는 작품에 실려있는 7편의 단편들은 한결같이 김일성 유일 사상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 사회의 억압적인 상황들을 아주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작품은 단순히 선언적으로 뒤집어 엎자거나 이런 식이 아닙니다. 문학적 표현만 봐도 되는 탄탄한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러시아 문학들은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러시아 문학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대단히 탄탄한 구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말들,
고유한 우리말들을 통한 그 표현들이 대단히 다채롭고 촘촘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 소설을 본 건 요 몇 년 사이에 처음입니다. 예. 식민지 시대에 뛰어난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료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관료 체제의 그 타락상들에게 고통받는 인민들의 삶과 고뇌들을 단순한 그 선언적인 비판이 아니고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이면들, 삶의 결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곳 사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미워하며 또 그 안에서 인간관계의 다양한 면모들이 당연히 깃들여 있겠죠. 예. 삶들의 냄새들을 고스란히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북기라는 맨 앞에 실려있는 작품은 아내의 피임약을 발견하며 사건이 시작되는데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힘겨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IQ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면서 북한 사회가 처해 있는 힘겨운 현실을 얘기합니다. 북한에서도 피임약을 쓰는군요. 물론이죠. 우리 김 PD 말씀하시는 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그 오해에 기반하고 있죠. 거기는 그렇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생각하는데 네. 다 우리가 아는 우리하고 살가운 그 느낌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한편은 유령의 도시라는 평양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그 김일성과 마르크스의 초상화를 보고 이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를 통해서 교조화하고 독단화한 이념이라는 게 인민들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정말 잘 그린 작품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작품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준마일생이라는 작품을 특히 애청자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부가 주인공인데 정말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른바 당을 위해서 또 인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게 그 권력을 쥔 자들의 횡포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삶이 정말 절망을 맛보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 간단하게 말씀드린 지청말이라는 작품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광부인 주인공이 노모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그 위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오라는 전보를 받고 강원도가 고향인 모양이에요. 강원도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겪는 아주 힘겨운 삶들. 그러니까 이 친척인데 참 가까운 고향인데 이렇게 멀 수가 있을까. 여행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그린 작품입니다. 복마전이라는 작품도 특히 1호 행사라는 김일성을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이고요. 무대도 그렇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빨간 버섯이라는 작품은 시 당사를 빨간 버섯으로 비유하면서 이 빨간 버섯을 먹고 죽은 노동자의 삶과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관료 체제화한 이 북한 체제를 빨간 독버섯으로 비유해서 그걸 뽑아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북한을 흡수통일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은 전혀 찬성하지 않은 쪽입니다. 예. 북한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권력을 쥔 자들이 인민들의 삶을 챙기기는커녕 권력의 그 독재에 맛을 들여서 점점 더 고립되는 상황들. 물론 외부 환경들, 미국이나 남한의 이런 반공산주의냐 이런 사람들이 대화보다는 고립화시켜가는 과정이 북한의 고립을 자초했다는 점도 물론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민들의 삶보다는 무기 개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젖었습니다만은 한글로 쓰여진 작품 중에 제가 근래에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문장만 보면은 우리의 말들이 정말 고렇하게 살아 있습니다. 한번 이 문장 읽어드리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읽고 싶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한글의 그 정서들이 어떻게 북한에서 그대로 남아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복마전이라는 작품에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외손주가 등장하는데요. 예. 거기에 한 구절입니다. 그새 울음은 그쳤지만 엉쳐진 원망만은 풀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오씨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자분치를 쓰다듬었다. 영감도 못 견뎌 배겼던
역의 난리 속에 오 씨가 있었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으랴만 그래도 오 씨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 뭐 이 정도만 읽을 텐데요. 여기 옹쳐진 이런 표현들 마음속에 꼭 뭉쳐있다는 뜻이고요. 자분치는 이 앞머리의 잔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런 우리가 잊혀진 말들, 북쪽의 그 잊혀진 말들과 언어들, 그리고 표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억압적인 체제, 그리고 인민들을 외면하는, 그리고 이 시민들을 외면하는 체제가 어떤 위기에 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북한에서 80년대 말과 90년대에 주로 쓰여진 작품인데요. 예. 얼마나 고난을 감내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지, 이게 문학 정신이란 무엇인지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이런 좌파 영화를 그야말로 소탕을 하고 일소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애국 영화, 이른바 국뽕 영화를 만들도록 배후에서 압박했던 박근혜 정권이 또 생각이 납니다. 아니 뭐가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나 억압의 강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닮은 꼴이에요. 남한에서 북한을 적대 세력으로 삼고 자기 권력을 지탱하려는 자들이나 북한에서 남한을 적대화해서 북한의 인민들, 주민들을 자기 틀 안에 가둬두려는 세력이나 제가 보기엔 닮은 꼴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작품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솔제니친, 안병동이나 수용소 궁도로 알려진 작가 있죠. 예. 솔제니친과 비교되면서 상당한 그 호응을 얻고 있는 모양입니다. 단순히 북한 체제를 고발한다는 측면에서 볼 게 아니고 인민들, 주민들을 억압하는 체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우리가 다른 세계 문학사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하나의 사례로서 북한 문학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문학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 문학을 볼 수 없다는 게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예. 또 보더라도 대단히 획일적이고요. 북한 사회 폐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많이 아쉽긴 한데 반디라는 그 필명의 고발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북한의 문학이 그냥 뭐 체제, 이념 뭐 이런 거 없이 오로지 그 인간사만 다룬 작품들도 있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이런 책이 대표적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시를 보면은 늙은 노 부부의 사랑 얘기 같은 것도 아주 그 애잔하게 표현한 작품들도 있고요. 삶의 어려운 환경들을 문학적인 그 우회적인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억압적인 체제일수록 비유의 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남한에서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판별할 수도 없고요. 많이 읽을 수도 없죠. 알겠습니다. 아, 정말 참 북한 문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제 통일이 되거나 이러면은 그 숱한 그런 작품들 또 이북이라는 지역의 그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 뭐 어디 넓게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 그 날이 많이 흐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서 어디 밖에 나가질 않는다. 아, 그래서 문학가가 많고 철학가가 많다 그렇듯이 북한의 이런 산이 대부분인 이 지형적 특성을 보자면은 네. 상상을 초월한 그런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그 추정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지적인데요. 예. 식민 시대까지만 해도 그 해방 초기까지만 해도 북한 출신의 문학자들이 제가 뭐 일일이 헤아려보진 않았지만은 예.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얼핏 떠올려봐도 뭐 이광수나 백석이나 김소월이나 김억이나 뭐 한사라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북한 출신들입니다. 예. 남한에도 훌륭한 문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상상의 공간에서 잃어버렸다는 것도 사실 엄청난 손실이죠. 우리 문학적 자산이나 정신적 자산으로 보자면. 예.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공개하지 못해도 그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높은 교양의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에도. 예. 당연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써서 반디라는 작가처럼 이렇게 모아놓은 작품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의 교류가 자유로워지고
또 먼 훗날이 되겠지만 통일이 가까워 온다면은 언어나 정서에서의 그 교감은 문학 쪽이 아마 주고 있을 겁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이런 문학적, 언어적인 교류가 어떤 식으로도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요. 이 북한에서 생산된 다른 문화 콘텐츠들,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소설이나 시도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다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우리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작품 제목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디라는 작가가 쓴 필명입니다. 예. 고발입니다. 다산 책방에서 나온 반디의 고발.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4월 11일 이제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교수님은 찍으실 후보를 정해 놓으셨습니까? 네, 정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 못 하시죠? 뭐 잘 아시면서. 그래도 대략 힌트는 주셨어요. 소수정당이다라고 말이죠. 그래. 아니, 정권 교체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거대 정당 후보가 낙선하면은 그거 어떡합니까? 사표 방지 심리는 없으세요? 왜 없겠습니까? 있으시군요. 네, 예, 네. 예. 저는 정말 한국 사회에 쌓인 폐단들을 어떤 식으로 깊이 성찰하고 그걸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청산해 나갈 수 있을지, 그 토대 위에서 어떤 미래를 상상할지, 예. 관련된 철학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러다가는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만약에 된다면은.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예. 기본적으로 촛불 대선이란 말을 쓰던데요. 예. 뭐 장미 대선이 아니라. 예. 이 촛불 시민들의 요청 또는 명령을 진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면 뭐 다른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저희가 이런 얘기 나누면서 정당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론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런가요?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자,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촛불 혁명이 과연 완수되느냐, 완수가 못 되느냐, 뭐 반쯤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사실 뭐 저는 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네. 제 선택 기준은 촛불혁명이 승리할 수 있는 최상의 후보, 그런 후보를 선택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략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염화시중이나 이신점심이지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겠습니까? 예. 예, 정말 그렇게 해서 완수가 된다면 이건 진짜 체제가 이제 존치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헌법 아래에서의 그 혁명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의 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얼마나 다급하면은 조갑제나 윤상현 같은 사람이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들도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일련의 언행들을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PD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그 시민들의 기본적인 판단을 신뢰하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초조해하진 않고요. 초조해하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또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 보듯 하십니까? 낙관적이냐고요? 예. 그 1년에 촛불 시위를 쭉 옆에서 보면서 예. 이런 촛불 시민들의 뜻, 요망을 외면하면은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의 재등장은 한국 사회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추락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그 인식은 바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뭐 흔들리는 건 단련하기 위한 기회로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긴장하고 예. 끝까지 깊이 있게 또 자신도 바라보면서 시민들의 뜻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라는 또 다른 명령이 아닐까. 네. 그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성의 간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 더욱더 한 사람이나 어떤 세력들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근혜 씨가 감옥 들어가기 전에 애창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빙고라고. 빙고의 가사 한 대목 제가 소개를 하면은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맞아요. 네. 네. 그 쉽게 어떤 그 권력을 장악하면은 오히려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 PD가 책 읽고 싶지 않은 모양이죠? 아이고 지금 눈에 안 들어옵니다 사실. 예. 그렇군요. 사실 오늘 날씨도 그렇고 책을 읽기에는 적절치가 않아요. 예. 이 햇볕 아래 뒹굴면서 벚꽃 구경도 하고 또 새로운 대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바람직할 줄 아는데 그래도 또 해야 할 공부는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오늘은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잠깐 제가 미래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 언급을 했었어요. 미래가 마치 뭐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과거를 다 폐기 처분하고 미래로 향해 질주하면은 미래가 우리를 환영할 것처럼 어떤 환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그야말로 대단한 일종의 기만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래란 과거와 현재의 절실한 대화 속에서 구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부분의 미래는 오래된 미래인 경우가 많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선물처럼 그리고 장밋빛으로 우리를 껴안아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그 미래를 얘기한 사람들 중에 또 4차 혁명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한동안 박아무개 씨가 4차 혁명을 읽었다 그러더니 또 누군가 계속 어떤 사람이 4차 혁명이 기수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미래 세대를 대표한다고. 그러면서 과거가 계속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또 깊이 있는 대화를 전제하지 않은 미래는 이건 허상입니다. 때론 망상에 가깝습니다. 제가 오늘 고른 책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예. 제러미 리프킨이 쓴 아주 논쟁적이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제러미 리프킨은 엔트로피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예전에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육식의 종말부터 시작해서 노동의 종말이기까지 이른바 종말 시리즈를 내고 상당히 어떤 지성계에 충격을 준 그런 저술가이자 사상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AI,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또 IoT라고 그러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또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아주 환상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베이스로 한 모든 산업들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1996년에 발간된 노동의 종말에서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로봇이나 자동화 그리고 컴퓨터 등이 우리의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물들이는 게 아니고 노동의 종말이라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그런 불안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추궁해 들어가는 책입니다. 잠깐 한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사회 변혁을 초래하는 강력한 신기술 혁명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하이테크 혁명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는 노동시간 단축과 복지 증진을 의미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시장의 장시간의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레저를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장밋빛 전망이죠. 그러나 바로 이 기술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실업 증대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세계가 유토피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정보화 시대의 생산성 향상분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생산성 향상분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고 시장 부문에서 축출된 사람들에게 제3부문, 이른바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적 경제를 의미합니다. 제3부문의 일자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하이테크 혁명으로 인한 거대한 생산성 향상분이 공유되지 않고 기업, 주주, 최고 경영자, 출연하고 있는 하이테크 지식 노동자들의 전유된다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는 전 세계적인 사회 정치적 격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개의 경우 과학기술 혁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테크노피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유토피아. 그런데 비판적인 지식인들이나 예술가들, 특히 문학자들은 이 세계를 디스토피아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기계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가 되고 그 순간 노동계급에게는 끊임없이 해고 통지서가 발부되는 상황이 도달하는 거죠.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노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 노동이라는 게 인간의 삶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노동하지 않는 인간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이 지구상의 인류가 등장한 이래 노동을 상상하지 않는 인간은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기술이나 로봇을 대표하는 컴퓨터나 이런 기술적 진보의 이 성과물들이 노동을 대체할 때 인간의 노동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때 인간은 어디에서 노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핵심적인 질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기술 혁신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우리의 여가를 풍요롭게 제공해 줄 것이라는 건 하나의 그 허풍에 지나지 않는 정말 그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피크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노동시간의 축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노동시간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정말 절반 이상으로 한국의 경우는 줄임으로써 노동을 하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노동의 의미도 찾고 그리고 노동에서 얻은 수입으로 자신의 삶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금방 읽어드렸던 제3부문의 강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공유경제의 활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사회 공동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레미 리피크의 말을 빌면 강화된 상호 부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어떤 풀뿌리 기업들이 확산돼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이 사회는 정말 그야말로 노동이 사라진 모든 그 로봇들이 인간들 대체해버리는 아주 암울한 미래만을 제시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의 미래는 사실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인간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상상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업가들이나 몇몇 그 기업의 하수인 지식인들이 유혹하는 데 끌려갈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과 세계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때야 할 것인지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생산성에만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가 용이한 시장 경제와는 달리
사회적 경제는 이게 제3섹터입니다.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인간관계, 친밀감, 동료의식, 형제적 연대, 봉사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기계가 완전히 침투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3차 산업혁명으로 대체된 노동자들이 공식 시장에서 자신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무용하게 된 후 생활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게 되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경제 논리에 맡길 게 아니고 인간관계, 친밀감, 동료의식, 형제에 입각한 연대, 봉사정신, 기부 이런 게 우리의 새로운 일자리 또는 노동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예. 저는 이 제레미 루핀 이 말에 정말 동의하는 편입니다. 최소한의 비용만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마을의 공동의 삶이 가능하다면 저는 거기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도 가까운 사람들과 친밀도를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서로 기여할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감성적, 문화적 관계들을 지속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기술혁명이 우리를 해방해 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할 것이라는 그런 헛된 꿈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저는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 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을이 회복돼야 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공약을 들고 나오는 대선 후보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살펴보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이런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정말 미래를 과거를 튼실하게 딛고서 미래를 추측할 수 있는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갖춘 지도자가 우리 사회를 끌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사실은 그래서 마을 회복 사업에 상당히 많은 애정과 예산을 들인 그런 박원순 시장. 예. 네,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번에 출마 안 하는데 교수님 지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제 그 뛰어난 분, 훌륭한 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환상보다는 이런 사회 변혁의 과정에서 인간 정신이 재탄생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를 모색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가 마을의 부활, 또 마을의 재구성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기 싫었는데 책 소개해드려서 좀 송구하네요. 어떡하죠? 아닙니다. 너무 좋았고 뼈가 되고 살이 됐습니다. 예, 예. 여기 힘 얻으시고 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실은 요즘에 사는 동네 용인에 아파트가 있는 뒷산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게 저항하고 있어요. 님비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 그 산을 파가지고 그렇게 뭘 짓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부적절하지요. 산은 산대로 둬야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을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층간 그 같은 라인에서 이게 아이들이 서로 옆집 가고 윗집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개발이 악화가 이렇게 마을을 양화를 구축하는구나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그런 정서적 연대나 정서적 안정성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마 기초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네. 우리 교수님 사모님도 박사학위 있으시고 네. 현직도 교수시고 근데 왜 1+1 안 하십니까? 무능한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뉴스를 봤는데요. 예. 그건 이상해요. 예. 우리 동료 선생하고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예. 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긴 있다네요. 그러니까 부부를 동시에 초청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예죠. 깊이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한 지원서를 보니까 예. 글쎄 그것도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 공개한 맥락이 이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그 채용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채용 과정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무능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능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오늘 왜 이러세요? 예. 아니, 뭐, 우리 공작의 뜻을 어떻게 참새가 알겠습니까? 라는 뭐 그런 취지입니다. 네,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본인이 밝혀야 되겠네요.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면은 뭐 밝혀야겠죠? 예. 사연이 있겠죠, 뭐.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공부하기 싫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동북아시아 공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북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들 얘기하는데 예.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영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제가 이렇게 관찰하기에는. 네.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 또는 북한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예. 오늘은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를 골랐습니다. 아,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 네. 최인훈 하면은 또 광장. 네. 생각이 납니다. 뭐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손꼽히죠. 예. 현대문학 작품 중에서는 예. 난장에 쏘아 올린 자궁공과 더불어서 광장은 거의 뭐 100만 부 이상이 팔린 뭐 밀리언셀러에 속합니다. 예. 근데 광장이나 난송을 많이 다 읽은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만은 네. 사실 최인훈 작품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식인 소설 계보에 들어있고 대단히 관념적이기도 해서 예. 뭐 이해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서 60년대 문학사에서 이 광장을 비롯해서 이 총독의 소리까지 일련의 작품들은 뭐 대단한 문학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이 총독의 소리는 1967년, 68년 그리고 76년에 걸쳐서 4부작으로 발표된 작품입니다. 60년대였다가 70년대로 넘어가면 그 사이에는 뭐 공백기가 있었던 겁니까? 네, 우리 김 PD의 감각이 나날이 이렇게 향상하는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놀랍습니다. 예. 그 60년대는 한국 그 현대사에서 중요한 한일협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65년에. 그래서 이제 한일협정에 관해서 국제역학 속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문학적으로 풀고 싶었던 것 같고, 70년대는 7.4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뭐 유신체제 강화 이런 그 와중에서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4번에 걸쳐서 총독의 소리라는 소설을 이 연작의 형태로 각각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이 구성은 이 총독은 조선총독부의 총독인데, 예.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패전하면서 사실 식민지에서 다 물러가잖아요. 예. 조선을 해방하고, 그럼에도 패전을 용납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다시
조선을 지배하러 올 것이라는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지하에서 활동하는 조선 총독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지하부에서 보내는 그 총독의 방송 형식으로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이죠, 가상. 상당히 독특한 작품인데요.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되는 총독의 목소리 전부가 소설에 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낯설고 뭐 뚜렷한 이야기도 없고 라디오를 통해서 총독이 자신의 뜻을 전하는 역사와 국제관계에 대한 정치평론쯤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평론을 소설화했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독특한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 조선 총독부 지하부에서 활동하는 이 가상의 이 총독의 목소리가 정말 예리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패전 후에 사실 분단이 되려면 일본이 분단이 돼야 맞죠. 소련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누든 또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뒤늦게 참가한 소련이 홋카이도의 분할 지배를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미국이 반대하긴 했지만 그런데 사실 이상하게도 이 미소 관계 속에서 또 중국의 장개석의 좀 어리숙한 정치적인 그 스탠스도 있었겠지만 조선이 분단되는 상황이 이르잖아요. 지금도 그 후과를 우리가 다 감당하고 있고 그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총독의 목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제가 또 하나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원치 않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뭐 당연히 강대국들이겠죠, 주변에. 그렇죠. 너무 미안해요. 너무 쉬운 문제를. 특히 일본이. 네, 특히 일본이 그렇고요. 뭐 일본은 한국 분단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은 나라였죠. 특히 한국 전쟁에서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패전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그걸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야 뭐 우리야 정말 만만한 호갱이죠. 알아서 다 키워주고 작전권도 다 이름하고 뭐 무기도 잘 사주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말 잘 듣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처럼 중립국이 되어서 국제정치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하 총독부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원하는 두 가지 시안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총독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로로 갔건 뭐로 갔던 어떻게 가든 이 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반도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게 1976년에 쓰여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을 통하여 이 기간에 과중한 군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은 이미 총독부 통치 시대의 수준을 마침내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본인은 눈 뜨고는 이런 꼴을 보지 못합니다. 본인은 요즘 소화가 나빠졌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에 걸쳐서 계속될 때에는 반드시 살림을 살찌웁니다. 반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쯤 다시 이 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지난 30년의 성과를 깨끗이 잿더미로 만들고 굶주림을 불러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같은 전쟁을 통해서야 우리 제국은 1950년대 같은 전쟁 경기, 전쟁 특수죠. 전쟁 경기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을 것이며 국수 세력의 힘을 강하게 할 수 있고 우익 세력이죠. 잘하면 군사적 개입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독부 당국은 온 힘을 기울여 이 정책이 실현되도록 애써오고 있습니다. 섬뜩하죠. 이게 너무 리얼리티한데요. 리얼하죠. 사실 가상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일본의 우익이 원하는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군산 복합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일본의 경우도 일본 우익의 권력을 최대화함으로써 그 자신의 체제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이 한반도를 지렛대로 해서. 그리고 좀 더 읽어볼까요? 김일성 체제에 대한 비판도 아주 신랄하고요.
제가 어디선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김일성 체제야말로 일본의 상징적 천황제를 모방한 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게 그거였고요. 그래서 남북 간을 계속 이간질해서 서로 이게 적대시하게 해야 한다는 게 일본 그 지하 총독부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목표는 이렇습니다. 반도 경영의 두 번째 목표는 남북 사이에 대탕트의 여택이 긍정적으로 미치는 것을 적극 가로막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대탕트라는 게 긴장 완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닉슨이 소련을 방문하고 중국을 방문하면서 긴장 분위기가 조성됐죠. 그런 긴장 완화되는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에서의 대탕트는 총독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포츠담 체제의 확인으로서 대탕트입니다. 이 포츠담 체제는 얄타 포츠담 체제에서 전쟁 후에 전리품을 나눠 갖는 국제적인 조약이었죠. 영국과 소련과 예. 미국이 함께한. 예. 이것은 반도의 영구 분단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면을 환영합니다. 이 반도의 영구 분단이야말로 총독부의 목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반도가 강력한 국가로 통일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면이란 이 같은 대탕트가 반도가 비록 분단된 채로 남아 양쪽의 군비 축소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나가는 가능성입니다. 이것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군비 축소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과 러시아는 38도선의 상호 존중의 약속 아래 원조 부담을 벗고자 움직여 왔습니다. 하면서 남북의 현지 치안 당사자들의 취할 길은 두 가지입니다. 이 남북의 현지 치안 당사자란 소련과 미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군비를 겨룸을 혀가 빠지게 이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빠지도록 군비 경쟁에 나서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북 간을. 예. 다른 하나는 귀축과 정마가, 귀축은 미국이고요. 귀신이라는 뜻이고 정마는 붉은 마귀라는 뜻의 소련입니다. 얕게 구는 것처럼 자기들도 얕게 굴어서 군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총독부는 앞에 것이 실현되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 것이란 군비 경쟁에 매진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른바 남북회담은 지금 같아서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남북회담이 잘 되지 않고 이 남북이 화해 체제로 가지 않고 평화 체제로 가지 않고 적대시하고 군비 경쟁에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총독부, 지하 총독부가 원하는 것이자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일본의 우익들 그리고 미국의 네오콘들, 중국에서 아시아를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자 하는 세력들의 똑같은 욕망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반도가 평화체제를 통해 군비를 축소하고 그 비용들을 인민들의 풍요로운 삶으로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리고 이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를 견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을 적대시하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를 원하는 세력들, 예. 이른바 안보를 강조하는 애들 있죠. 이때 적대적 안보를 얘기하죠. 예. 그 세력들이야말로 일본 총독부의 뜻을 고스란히 따르는 세력들이자 일본의 네오콘들의 말에 맹종하는 세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예. 반도는 이 총독의 목소리입니다. 제국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영통입니다. 제국이 대륙의 구령은 옛 영토입니다. 옛 영토를 다시 찾기 위한 발판으로서도 반도는 결코 놓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귀축 미국의 반도 정책은, 그러니까 귀신과 짐승 같은 미국의 반도 정책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돈 안 들이고 피 안 흘리고 전쟁의 전리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한반도의 분단 영구화에 찬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우리 신동엽 시인이 꿈꾸었듯이 중립화해서 평화체제를 통해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체제, 또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우리 주변의 강대국의 특히 우익들 저토록 만류하는 것이고 저토록 방해하는 것이고 저토록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진정한 안보는 바로 평화라는 것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은 네. 한반도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강하게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그 퇴보적인 뭐 군사적 안보나 이런 데로
빠져들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의 토대를 둔 평화야말로 우리의 삶을 남쪽의 삶뿐만 아니라 북쪽의 그 딱한 북한의 주민들까지도 더 나은 삶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그게 60년, 7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치? 지금도 그런 일본의 생각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일본의 우익들의 목소리는 이 총독의 목소리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 최인훈은 이 총독의 소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고 남북 대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불령선인이라고 불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불령선인이란 말 아시죠? 식민시대 때 독립을 꿈꾸는 이런 불온한 세력들을 불령센징이라는 뜻의 조센징이라고 했잖아요. 후테이 센징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어떤 평화를 모색하는 자들은 다 불온한 세력들이라고 총독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지하부의 이 총독이 보기에 불령선인, 그러니까 불온한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보자면. 정말 평화를 얘기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적인 세력들이 불온한 세력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하부 총독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금방 우리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 뭐라 그러더라요? 뭐라고 부르셨잖아요, 홍준표 별명을. 뭐 그런 사람들을 뭐 우리 조선 총독은 가장 사랑하고 아낄 겁니다. 예.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일보가 민족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근데 놀랄 일도 아닌 게 그게 어느 나라 민족지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예. 일본 민족지면은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그 조선일보가 민족지란 말을 쓰나요? 잘 안 쓰죠, 요즘엔. 정말 그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뭐 할 수가 없겠죠. 예. 그 언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라는 아주 극우 신문이 있습니다. 예. 이 산케이 신문을 보시면 조선일보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서로 헐뜯기도 하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결국에는 또 뜻을 함께 모으는 그런 서로 이제 보조를 맞추는 그런 두 신문. 희대의 그 우스꽝스러운 그 관계죠. 예, 한국과 일본의 우익이 통하고 있는 현실. 네. 예, 그래서 우리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가서 햇살 보고 바람 맞고 바람에 취하고 이런 게 제일 좋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덕분에 이제 못 나가고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예. 네, 오늘은 책 읽는 사람 얘기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책을 읽고 양을 잃다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고 양을 잃다. 아, 예, 양을 잃다. 네. 책을 너무 열심히 읽어가지고 양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뭐 모른다 이런 겁니까? 네, 아 대단하시네요. 아 맞습니까? 네. 독서 망양이라는 고사가 있는데요. 예.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 변무편에 보면은 여기에 양을 치던 그 장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 이 장자 시대에는 책이 종이에 쓰인 게 아니고 죽간에 쓰였잖아요. 예. 대나무로 이렇게 가늘게 잘라서 거기에 썼잖아요. 예. 그 죽간을 끼고 너무나도 독서에
열중한 나머지 양을 잃어버렸다는 그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지금이야 뭐 책이 흔해졌지만 과거 사람들에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책이란 거의 보물이었죠. 보물이 뭐 귀한 뭐 값보이기도 했고요. 예. 근데 흔해진 만큼 또 귀한 줄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어찌 보면은. 예. 책이야말로 이 숨쉬는 우리 벗이기도 하고. 예. 또 앉아서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망원경이기도 하고. 이런 건데. 예. 뭐 갈수록 책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예. 또 언젠가는 책이 사랑받던 시절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게 에세이집인데요. 예. 일본의 일본 에세이스트 클럽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아주 유명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세이를 아주 잘 쓰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인데 이 책은 책을 소재로 해서 책을 읽고 책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각들, 책을 만질 때 느낀 촉감들, 그 다양한 책과 어우러진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아주 잘 쓴 에세이입니다. 예. 여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 읽으시면 아주 따뜻해질 겁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예. 옛날에는 책이 한지에 썼잖아요. 붓글씨로. 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책 갈피에 은행잎이나 뭐 나팔꽃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가 있죠. 예. 책 갈피처럼. 근데 그게 한두 개 있으면 참 예쁜데 근데 그게 많이 책 속에 들어있으면 좀 성가셔 보이고 책도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사례가 있죠. 예. 네, 그런 걸 이 저자도 어떤 책을 보다가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책 속에 나팔꽃이나 은행잎을 이게 끼워 넣는 게 하나의 멋이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행위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책에 벌레가 낄까봐 책벌레를 막는 여기 은행나무 잎이나 나팔꽃잎을 끼워놨다 그래요. 그러면서 책을 정말 아끼는 사람의 마음, 정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는 아주 잔잔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근데 뭐든 그렇지만은 우리 주위에 넘쳐나면 귀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있을 때 잘하란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최대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예. 책도 그런 것 같아요. 책도 주위에 있을 때 잘 이렇게 간직하고 그래야 할 텐데. 예. 네, 그런 재밌는 일화 하나 있고요. 우리 김 PD는 책과 관련된 사연이 있습니까? 책을 쓰시면서나 아니면 책을 보시면서나. 예전에 동화책 한 권도 안 읽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들어서 성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성적표를 이 집으로 우송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머니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가로채서 톰 소여의 모험에 집어넣기도 하고 예 걸리버 여행기 집어넣기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이 동화책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폐지상에 내셨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마을 어린이 문고에다가 기증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 이렇게 공부 잘해요 하고 동네방네 소문 내셨구나. 그래서 이게 매주 하나씩 발굴이 됐고요. 발굴될 때마다 아주 그냥 시원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예. 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책이 하나의 성적표의 은신처였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은신처가 아니라 아주 동네 광고를 하는 꼴이 돼버렸네요.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마 각자 그 책에 얽힌 사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책을 읽다가 겪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책과 관련된 사람과의 사연들 많이 있을 텐데 이 책을 보면은 책 전복이라는 글이 하나 있어요. 책으로 점을 본다는데 책도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할 책이 있고 아니면 여기저기 아무데나 이렇게 넘겨봐도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서양의 경우에는 그 성서나 서사시 같은 걸 이렇게 아무 지점에 넘겨서 거기에 하루에 행운을 읽거나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PD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죠? 그럼요. 어거스틴.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었을 때 방랑도 많이 했고 나쁜 짓도 많이 저지르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 사례를 얘기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대요. 많이 힘들어하면서. 근데 옆에 있던 아이들이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노래를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눈물을 닦고 끌리듯이 예. 갔더니 옆에 그 친구 알레피우스 옆에 성서가 한 권 놓여 있더랍니다. 성서를 집어들고 아무데나 눈에 띄는 그 구절을 넘겨서 읽었대요. 근데 하필 펼친 곳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네요. 방탕하고 술에 취하지 말며 호색과 음란을 즐기지 말며 싸움과 질투를 버리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라.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구절이 딱 눈에 띄더란 겁니다. 마치 청년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신의 지금 행각이나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로 모든 걸 다 회개하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책 전복이라고 한대요. 정서나 이런 도전들을 가지고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실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떤 책을 펼쳤는데 마치 계시처럼 어떤 말씀이나 이야기가 딱 적혀 있는 거죠. 네,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 정치나 어떤 고전들 딱 놓고 책을 한번 딱 펼쳐보시면은 우리 김 PD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뭐 성경엔 그런 거 안 나오고요. 우리 앞선 시간에 한신대 김준혁 교수께서 천기누설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오랜 용띠가 범띠를 이긴다. 그래서 용띠인 문재인이 범띠인 안철수를 이긴다. 이렇게 천기누설을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수준 낮은 정세 분석 안 하시고요. 이건 또 천기누설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도 여기저기서 아마 은유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못 읽어서 그렇지. 이건 서양에만 그런 게 아니고 동양에도 책 전복이 많이 있대요. 제가 언젠가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중국의 아주 이야기의 고전 중에 아주 그 재밌는 이야기책인 요제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책 전복 얘기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백추리전이란 그 챕터를 보면은 책을 넘겨서 내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책에 얽힌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치의 계절이긴 한데 학자들 중에 이른바 폴리페서니 뭐니 해서 정치에 기웃거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언젠가 기사 보니까 여기저기 캠프에 알리지도 않고 가 있는 교수가 뭐 1,000몇백 명? 뭐 이렇게 많다 그러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인가 하고.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책 읽기보다 뭐 명예나 영달이 훨씬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부 효과라는 글이 있는데요. 여기에 논어에 나오는 논어 선진 제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공자가 제자 넷하고 뭐 이런저런 토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자 제자 중에 아주 유명한 자로라는 친구하고 증석, 이영유, 공서화 이 4명의 제자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공자가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오늘은 내가 너희들 얘기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다 숨김없이 얘기해봐. 이랬대요. 하면서 너희들 그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서 등용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투덜대는데 만약에 등용의 기회를 얻는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 라고 물어요. 우리 공자하고 제자들은 다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얘기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자로가 논어에서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로하고 안회는 뭐 공자를 다 돌보기도 하고 우락부락하고 이런 친구인데 공부는 잘 못하는 의리 있는 친구죠. 우리 자로가 얘기를 해요. 전차 1,000대를 갖출 정도의 대국이 강국 사이에 끼어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더욱이 기근이 들어 공궁한 처지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치를 맡겨주시면 3년이 지날 무렵에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뿐만 아니라 도의를 존중하는 풍속이 아주 아름다워지는 그런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도 참
꿈도 크다 하면서 이렇게 웃으셨나 봐요. 예. 그 옆에 이제 뭐 염유나 공서와 다른 두 제자도 뭐 국가 중대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증석이라는 제자를 불러서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요. 예. 그러니까 증석이 이제 검은고와 비슷한 악기를 펴고 있다가 현의 그 울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려놓고서 이렇게 스승님께 말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은 너는 뭘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소망을 말해보라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딱 어울리는 말인데 증석이란 제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예. 꽃피는 4월이 되면 새로 만든 봄옷으로 갈아입고 어른 대여섯과 아이 67과 함께 기라는 물, 강물입니다. 기수에서 목욕하고 숲이 울창한 무라는 곳에서 바람을 쐬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한숨을 쉬며 찬탄하는 말이 나도 너와 함께 하련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환한 봄날에는 깨끗한 봄옷으로 갈아입고 좋은 동무들과 물가에 가서 물도 구경하고 숲속에서 바람도 쐬고 사이사이에 또 책도 읽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창한 자로나 다른 친구들처럼 국가를 경영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이 자연 속에서 자신을 찾고 발견하고 벗들고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얘기하니까 공자도 나도 너처럼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 네. 글쎄요, 뭐 저보고 만약에 너는 뭐 할 거냐라고 물으면 딱 우리 증석처럼 하고 싶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최강군 옆에 끼고 아무데나 가서 앉아 있다가 사람들도 만나고 책도 읽고 또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러다가 돌아오고 싶습니다. 예. 이 책은 이뿐만 아니고요. 동서고금의 그 책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사연들, 이야기들을 정말 아름다운 문체로 잘 적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책을 보시면서 책에 관한 책은 과연 뭘까? 꽤 많이 있는데요. 예. 책에 관한 책들이. 예. 스르가와 신이치라는 일본의 그 편집자 출신의 에세이스트가 쓴 책을 읽고 양을 읽다 보면은 책을 읽다가 뭐 밥도 태워 먹고 뭐 길도 잃고 그럴 수 있겠지만 양을 잃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깊은 행복에 젖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로가 또 그런 아이디도 있잖아요. 세월 X. 예. 네네네. 거기서 그 자로겠죠? 글쎄요.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맥락도 많이 다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에 기회 닿으면 우리 농나무 소개해 드릴 텐데 자로는 아주 멋진 캐릭터고요. 예. 근데 그 안회는 아주 범생인 캐릭터고. 예. 둘이 질투하고 하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논을 읽다 보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토요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가 있는 토요일입니다. 네.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날씨가 좀 우중충하네요. 예. 바람도 많이 불고 벚꽃 잎들이 비처럼 내립니다. 예. 오늘은 시집을 이것저것 뒤지다가 1994년에 간행된 안도현의 외롭고 높고 쓸쓸한을 골랐습니다. 예. 1994년이면 23년 전이죠. 예.
그때 시집 한 권 값이 지금 보니까 3,000원이었네요. 예. 그때도 이제 그 음반, 테이프가 한 4,000원, 5,000원 했던 때였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나온 시가 그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 시입니다. 예.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이죠. 예. 우리 김 PD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그렇습니다. 네. 너에게 묻는다. 예.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나는 뭐 거의 국민시가 되어버렸어요. 예. 근데 이 시에서 얘기하는 바를 얼마나 실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읽어낸다는 말이겠죠? 예. 네. 근데 이 시집에 보면은 연탄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연탄 한 장이라는 시도 있고, 반쯤 깨진 연탄이라는 시도 있고요. 예. 관련해서 요즘 우리의 상황과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 연탄 한 장이라는 시는 이래요. 읽어볼까요? 예.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하는 시입니다. 지금 연탄을 떼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있죠. 이른바 오래된 마을, 동네 언덕바지의 마을에는 아직도 연탄들 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이 연탄의 상징이 아주 깊습니다. 연탄이 없이는 밥도 지을 수 없고 국도 끓일 수가 없죠. 온몸으로 자신을 태워서 이 밥을 지어주고 국을 끓여주는 그 연탄의 고마움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연탄은 다 타고 나면은 눈이 오는 날 미끄러운 길을 안 미끄럽게 하기 위해서 뿌리기도 하죠. 그런 연탄의 의미를 시인은 아주 촘촘히 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너에게 묻는다와 연탄 시리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여서 뭐 그렇다 치고요. 뭐 좋은 시긴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주목한 시는 두 편입니다. 요즘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다 서민 편이랍니다. 누구라고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그 어려운 삶들을 살아온 사람들이 말하는 서민이나 뭐 이런 어려운 사람들 얘기와 자신들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금수저 생활을 해왔으면서 서민을 위한다거나 서민과 함께한 대통령이란 말을 들으면은 대단히 낯설어요. 예. 뭐 당장 급하니까 뭐 서민 편에 서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 사람 살아온 과정들을 직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디 안 갑니다. 계급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역정을 보면은 지향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우둔하지는 않겠죠. 예. 두 편의 시 보겠습니다. 하나는 겨울밤의 시쓰기입니다. 여기도 연탄이 등장하는데요. 예. 연탄불 갈아보았는가. 겨울밤 3시나 4시 무렵에 일어나기는 죽어도 싫고 그렇다고 안 일어날 수도 없을 때 때를 놓쳤다가는 라면 하나도 끓여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벌떡 일어나 60촉 백열전교를 켜고 눈 부비며 드르륵 부엌으로 난 미닫이 문을 열어보았는가. 처마 밑으로 흰 눈이 계층 상승 욕구처럼 쌓이던 밤. 나는 그 밤에 대해 지금부터 쓰려고 한다. 연탄을 갈아본 사람이 존재의 밑바닥을 안다. 이렇게 썼다가는 지우고 연탄 집게 한번 잡아보지 않고 삶을 안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썼다가는 다시 지우고 볼펜을 놓고 세상을 내다본다. 세상은 폭설 속에서 숨을 헐떡이다가 금방 멈춰선 증기기관차 같다. 희망을 노래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를 생각하는 동안 내가 사는 아파트 아래 공단마을
다닥다닥 붙은 어느 자취방 들창문에 문득 불이 켜진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 자기 자신을 힘겹게도 끙 일으켜 세워 연탄을 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예. 이리 수출 자유지역 귀금속 공장에 나가는 그는 근로기준법 한 줄 읽지 않은 어린 노동자. 밤새 철야 작업하고 왔거나 술 한잔하고는 좆도시발 비틀거리며 와서 빨간 눈으로 연탄 불구멍을 맞추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다 타버린 연탄재 같은 몇 장의 작은 꿈을 버리지 못하고 부엌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연탄 냄새에 자기 자신이 들키지 않으려고 그는 될수록 오래 숨을 참을 것이다. 아, 그러나 그것은 연탄을 갈아본 사람만이 아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도 같은 것. 불현듯 나는 서러워진다.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는 눈발 때문이 아니라 시 몇 줄에 아둥바둥 매달려 지내온 날들이 무엇이었나 싶어서. 나는 그동안 세상 바깥에서 세상 속을 몰래 훔쳐보기만 했던 것이다. 다시 볼펜을 잡아야겠다. 낮은 곳으로 자꾸 제 몸을 들이미는 눈발이 오늘 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불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나는 써야겠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지금 내가 쓰는 시가 밥이 되고 국물이 되도록 끝없이 쓰다 보면 겨울밤 3시나 4시쯤 내 방에 꺼지지 않은 불빛을 보고 누군가 중얼거릴 것이다. 살아야겠다고 흰 종이 위에다 꼭꼭 눌러 이 세상을 사랑해야겠다고 쓰고 또 쓸 것이다. 네, 이렇게 끝납니다. 아이고. 안도현 시는 정말 세상에 저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응시하고요. 그러면서 일상 속의 그 어려움들, 가난한 풍경들을 잘 그려냅니다. 이 연탄도 갈아보지 않고 연탄에 라면도 끓여보지 않고 연탄 냄새도 맡아보지 않고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서민들의 삶의 가난한 풍경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길들이려고 하는지, 서민 코스프레를 어떻게 위장하려고 하는지, 겨울밤의 시쓰기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한다 그러는데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런 삶의 풍경, 김 PD가 얘기한 그런 일기와 관련된 것들도 하나씩 기억의 창고에서 계속 꺼내봐야겠죠. 환기해야겠죠. 네, 마지막 한 편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아들이 민석이 모양이에요. 네, 민석이가 100일이 지나고 이제 밖에 안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죠. 장군감이다. 대통령감이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인이 덜컥 화를 내면서 그런 장군,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석이 100일 지나 밖에 안고 나가니 동네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놈 참 잘도 생겼다. 장군감이로구나. 얼얼얼얼러 깍꿍. 그놈 참 미끈하게도 생겼다. 대통령감이로구나. 볼기짝한데 철석. 그런데 그런 덕담도 어째 내 귀에는 반갑게 들리지 않는다. 민석아. 나는 내가 먼 훗날 제발 장군이나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국을 지키는 일보다 정권의 들러리로나 서는 장군이라면, 부하에겐 늑대가 되고 상관에겐 쥐새끼가 되는 장군이라면, 하늘의 별보다 어깨 위의 별에 눈먼 장군이라면, 아직도 방공만이 살 길이라고 믿는 장군이라면, 어느 땐간 때가 오면 혼란을 틈타 군복을 벗어던지고 싶어하는 장군이라면, 학살을 하고도 피 묻은 손을 태연히 감추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최루탄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대통령이라면, 세계에서 유례 없이 1600명이나 되는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낸 대통령이라면, 정권 유지 수단으로 통일을 이용하는 대통령이라면, 믿어주세요 하고는 금방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이라면, 그런 장군, 그런 대통령 계획에나 주고, 민석아, 나는 내가 먼 훗날 이런 장군, 이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외국 군대가 우리 땅을 설치고 다니면 분노의 칼을 들어 물리칠 줄 알며, 권좌에는 티끌만큼도 욕심이 없는 장군 말이다. 자본가의 흰 손보다 일하는 사람의 거친 손을 제일 귀하게 여기며 백성을 하늘로 섬기는 대통령 말이다. 누구나 그 앞에 무릎 꿇고 싶은 사람 말이다. 그날이 와서
민서가 내가 장군이나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쌀이 빗자루를 들고 그 위에 진마당을 쓰는 사람이 되어도 나는 좋겠다. 날마다 펜으로 그 일을 찬양하는 시를 쓰는 시인이 되어도 나는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994년의 시인데 지금도 뭐 생생하죠. 외국 군대가 우리 땅을 설치고 다니면 분노의 칼을 들어 물리칠 줄 아는 대통령. 또 그런 장군. 또 일하는 사람의 거친 손을 제일 귀하게 여기면서 백성을 하늘로 섬기는 대통령.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여기 안도현 시인은 정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정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죠, 지금. 예. 법의 노조가 됐잖아요. 그런 대통령들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우리 세월호가 3주기가 다가옵니다. 예. 그런데도 뭐 참 바뀌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의 내부 풍경 보셨죠? 예. 그리고 이 다 사가 문드러진 모습들 보면서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만 그게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은유입니다. 세월호도 함께 생각하시고 저 많은 생명들 어떻게 저렇게 물속에 처박았는지 그리고 저 배를 누가 저런 모습으로 만들었는지도 생각하면서 우리 선거를 하루하루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김용민 브리핑 2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종합편 모두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